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가까이에 있어 이해관계가 겹치다 보면 대개 앙숙인 경우를 많이 보지요. 한 골목에서 동종 업계 가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가 밀접한 경우 하나가 망하면 또 다른 하나도 망하고 하나가 잘 되면 또 다른 하나도 잘 되기 때문에 마냥 앙숙으로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가까이에 있는 서로를 공격해야 할지 도와야 할지 어려운 일이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고사성어 유래 이야기이지요. 중국 춘추시대 괭나라와 우나라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싶었던 진나라 이야기를 통해 순망치안의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한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왕 헌공은 괭나라가 자꾸 진나라로 쳐들어와서 소란을 피우자 아예 괭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싶었답니다. 그때 대부 순식이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괭나라와 우나라는 입술과 이의 관계이므로 가장 좋은 방책은 우로부터 기를 빌려 먼저 괭을 항복시키고 이어서 우를 뺏는 것입니다. 좋은 계책이긴 하지만 우나라가 과연 기를 빌려주겠소? 보석과 좋은 말을 선물로 보내면 탐욕스런 우나라의 왕 우공이 반드시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헌공은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순식의 말대로 우공에게 보석과 훌륭한 말을 보내어 기를 빌려줄 것을 청하였어요. 예물을 본 우공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려고 하였지요. 그때 우나라의 대신 궁지기가 적극 말리며 반대하였어요. 전하, 다시 생각하십시오. 속담에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고 하였습니다. 우와 객은 입술과 이의 관계이니 객이 멸망하면 우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를 빌려주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이미 선물에 마음을 빼앗긴 우공은 궁지기의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복의 궁지기, 경은 진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소. 진나라와 우나라는 모두 주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나라가 아니오. 그러니 설마 해를 끼치겠소? 그렇게 말씀하시면 괭나라 역시 동종 형제 나라이옵니다. 하오나 진나라는 동종의 의리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번에도 진나라는 동정의 결의 부치를 죽인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전하, 그런 도를 모르는 진나라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욕심 많은 우공은 궁지기의 말을 무시하고 진나라의 길을 빌려주기로 하였지요. 이에 궁지기는 크게 실망하여 집안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났답니다. 결국 진나라 군사는 우를 지나 괭을 공격했고 괭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말았지요.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우나라를 공략하였어요. 사로잡힌 몸이 되어서야 우공은 궁지기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답니다. 입술 역할을 했던 괭나라가 망하자 이었던 우나라 또한 망할 수밖에 없는 순망치안의 교훈을 남기고 말았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고사성어 순망치안은 서로 밀접한 사이의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위태로워진다는 말이랍니다. 천수 대사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무제산에 있었던 보강사라는 절은
고려 때 원명국사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했었는데 처음의 그 절은 없어지고 지금은 절터와 몇 개의 주춧돌만이 남아있답니다. 그 절터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래에는 가장굴이라는 마을 하나가 있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가장굴이라는 마을에는 천석군이라고 불리우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뿐 아니라 느지막에는 인물이 특출나게 잘생긴 옥동자까지 얻었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었던 터였지요. 어느 날 천석군의 내외가 잠이 소록소록 들어있는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고 앉아있으려니 대문간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연불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이고, 또 어느 징이 시주를 하러 와서는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나. 우리 아기가 모처럼 달게 잠을 자고 있는 참인데. 그러면서 부인이 쌀 한 보시기를 떠가지고 나가보니 그전에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던 보강사의 천수대사였답니다. 천수대사는 도의 통달에 있는 이름 높은 스님이라는 걸 부인도 잘 알고 있었지만 목탁 소리 때문에 아기가 잠을 깨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앞서서 부인은 바랑 안에다 쌀을 부어주면서 툭 쏘듯이 말을 내뱉어 주었지요. 우리 아기가 잠을 깨면 큰일이니 연불은 필요 없고 어서 떠나주시오. 그러자 대사는 목탁 소리를 멈추지 않으면서 점잖게 부인을 보고 말하였어요. 부인, 연불은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불행 속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부처님의 보살핌이십니다. 듣자 하니 이 양반이 기분 나쁜 소리만 가려가면서 하네 그려. 우리가 왜 불행 속에 빠져있단 말이오. 논이 없소, 밭이 없소, 돈이 없소, 자식이 없소. 시주를 하러 왔으면 주는 쌀이나 받아가면 되었지.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오. 우리 아이가 잠을 깨면 안 될 터이니 어서 바삐 내 집 앞을 떠나주시오. 실은 부인댁 저 아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한 내 말을 예사로 들으신다면 온 집안에 큰 화가 미치게 될 터이니 부인은 알아서 하시오. 답답한 중생도 있는 것이로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애지중지하고 있는 아기 때문에 집안에 큰 화가 생기게 된다니 부인도 화만 내고 있을 일이 아니었지요. 3대 독자로 얻은 귀한 아기의 일인 만큼 부인은 금시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대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화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으니 어서 일러주십시오. 술을 쉰 말좀 준비해 놓고서 동리 사람들을 청해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하십시오. 큰 잔치를 벌이라고요? 언제부터 말씀입니까? 언제부터가 뭡니까? 화가 이미 코앞에까지 닿아 있는데 지금부터 한다 해도 오히려 늦은 셈이니 빨리빨리 해서 오늘 밤까지는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잊어서 안 될 일은 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숯 한 강주리씩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당에다 쌓아 불을 지펴놓고는 그 가에 둘러앉아서 풍악을 울리며 놀아야 하는 것이요. 말을 마치자마자 천수대사는 어느 사이에 사라졌는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천석군의 부인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금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식에 관한 일이니 예사로 흘려 들을 일이 아니었지요. 더군다나 도를 통해
산부처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천수대사의 말이고 보니 더더욱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답니다. 여보,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도 분수가 있는 일이지. 우리 집같이 이런 평화스러운 집안에 화가 들어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천석군 영감도 두 눈을 등잔만큼 크게 뜨고서 놀랐지만 그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인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빨리 술잔치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지요. 워낙 큰 부자였기 때문에 금방 술을 거르고 소를 잡고 떡을 찌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되니까 소문을 들은 동리 사람들이 숯 한 광주리씩을 들고서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마당 가운데는 숯더미가 노적가리만큼 쌓여졌는데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가며 북과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면서 음악을 연주해 대었답니다. 그만큼 신나게 두들겨대는 풍악이라면 제 아무리 끈질긴 마귀놈이라도 안 쫓겨가고는 못 베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음악 소리를 듣고서 좋아할 줄만 알았던 어린아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울던 울음을 도무지 그치질 않았답니다. 안고 흔들어도 그치지 않고 업고 얼러도 그대로 악을 쓰듯 더욱 크게 울어대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이상하구나. 그전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더 좋아했는데 오늘따라 풍악 소리 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하니 무슨 까닭일꼬? 달래고 달래도 그냥 울어대기만 하고 있으니 천석군 영감도 짜증을 내었답니다. 전에 없이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울기만 하니 우리가 괜히 그 천수대상가 뭔가 하는 그 보강사 중놈한테 속은 게 아니냐. 그래, 밤에 숯불을 피워놓고 풍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야? 막 그 소리를 하고 있는 참인데 낮에 왔던 그 천수대사가 조그마한 관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대문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답니다. 갑자기 풍악 소리가 뚝 끊어지면서 온 사람들의 시선이 그 천수대사 쪽으로 모였지요. 아들을 안고 있던 부인은 그 아들을 영감님에게 맡겨놓고는 급히 천수대사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대사님, 이제 오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 무슨 까닭이지요? 그리고 이 관은 무엇에 쓰시려고 가져오신 것입니까? 저 아이를 이리로 안고 오시오. 안고 있던 관을 땅에 내려놓은 뒤 뚜껑을 열어 젖히더니만 부인을 보고 재촉하였어요. 빨리 저 아이를 안고 오라 하지 않았소. 일각이라도 늦으면 늦는 만큼 당신네 집에 화가 클 터이니 어서 이리 데리고 오란 말이오. 굵은 목소리로 꾸짖듯한 천수대사는 영감의 팔에 안겨있는 아이를 뺏기가 무섭게 관에다 넣어 뚜껑을 닫고는 그 관을 번쩍 들어 활활 타고 있는 숯불 속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그러는 동작이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놀라고 어쩌고 할 사이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천석군 내외도 아들의 관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치며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아니, 우리 아이를 불 속에다 집어넣다니 저 미친놈의 죽놈을 잡아 묶어라. 이 사람들아, 왜 저 죽놈을 잡아 묶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야. 저놈을 어서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멍하니 정신을 놓은 채 구경만 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툭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불에 타고 있던 관뚜껑이 저절로 벗겨지면서
안에서 아이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아니, 저게 뭐람? 저게 아이가 아니고 구렁이잖아. 틀림없이 아이가 아니라 구렁이인 것을 알자 그렇게 펄펄 뛰고만 있던 천석군 내외도 입을 크게 벌리고서 벌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천수대사가 작대기로 그 구렁이가 담겨있는 관을 끌어내리자 그제서야 천석군의 부인이 천수대사에게 매달리면서 말하였어요. 대사님, 대사님, 우리 아들은 어딜 가고 저런 흉한 짐승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당신네 아들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이가 바로 저 못된 짐승이었단 말이오. 그 소리를 듣고서야 넋이 빠진 듯 구경만 하고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한숨을 크게 내쉬었답니다. 세상에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군 그래. 저놈을 늦게라도 불에 태워 죽였기에 다행이지. 만일에 더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찌 될 뻔했소? 처음 천수대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던 천석군 영감도 그제서야 울상이 되어 천수대사를 붙들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대사님, 제가 불찰한 탓으로 대사님에게 신뢰되는 짓을 했구려. 그런데 저 구렁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걸 그대로 두고 있었더라면 우리 온 집안이 망할 뻔했겠지요. 당신네 집만이면 그래도 좋게요. 조금만 더 두었더라면 이 동리 전체가 다 망해버릴 뻔했던 게지요. 그런데 대사님, 우리가 크게 인심을 잃은 것도 없었는데 어째서 저런 흉한 짐승이 내 집 자식으로 태어났을까요? 혹시 부인께서 아기를 가지셨을 때 구렁이를 죽이신 일은 없었던가요? 그 말을 듣더니 부인이 대사 앞으로 불쑥 나섰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요. 언젠가 산에 갔다가 풀섭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만났기로 겁이 나서 들고 있던 낫으로 그 구렁이를 찍어 죽였는데 낫 끝이 똑 부러지더군요. 그럼 그 낫을 가져와 보시지요. 천수대사가 구렁이 뱃속에서 꺼낸 낫 끝부분과 낫을 맞춰보니 조금도 빈틈이 없이 꼭 들어맞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아니 어쩌면 저런 일이 다 있어?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바라고 있는데 벼랑간 먹구름이 몰려들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못된 원수놈아, 네가 내 일을 방해하느냐? 나는 네 놈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터이다. 그러면서 구렁이가 하늘에서 독을 뿜어내리는데 온 집안이 하얀 안개로 쌓였답니다. 그러자 천수대사는 크게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이 요사한 요괴 놈아, 지금이라도 네가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으려니와 끝까지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걸 면치 못하리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구렁이도 그때에야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잠시 뒤엔 하늘이 잠잠해지고 그 뒷날에도 천석군 집과 마을에 아무 탈이 없었답니다. 사마귀가 준 나뭇잎. 옛날 어떤 곳에 소금 장수가 살았답니다. 어느 날 소금 장수는 소금을 짊어지고 장사를 떠났지요. 고갯마루에 이른 소금 장수는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사마귀 한 마리가 정자나무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이마에 나뭇잎을 붙인 사마귀는 매미 옆으로 다가갔어요. 이상하게도 매미는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사마귀는 살금살금 다가가 매미를 한 입에 잡아먹어 버렸어요. 매미를 다 먹은 사마귀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사라졌답니다. 소금장수는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듯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였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내려와 돌멩이에 떨어졌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소금장수는 눈이 둥그레졌어요. 나뭇잎이 붙은 돌멩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지요. 소금장수는 더듬거리며 나뭇잎을 찾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신기하게도 다시 돌멩이가 보였답니다. 이상한 나뭇잎이잖아. 소금장수는 중얼거리며 이파리를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었어요.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겠는걸. 소금장수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답니다. 저녁나절 소금장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소금장수는 주머니에 있던 이파리를 이마에 붙였답니다. 방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아내와 아이들은 자기를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았지요. 이 녀석들,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소리에 방을 두리번거렸지요. 이상해요,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머니를 보았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소금장수는 아내를 보며 말하였어요. 이상하구나. 분명히 너희들 아버지 목소리가 맞는데 말이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금장수는 이마에서 나뭇잎을 떼어냈지요.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은 그제야 인사를 하였어요. 소금장수는 다시 나뭇잎을 이마에 가져다 대었답니다. 아니, 방금 여기 계시던 너희 아버지가 어디 가셨느냐? 아내는 남편을 찾느라 야단 법석이었지요. 소금장수는 나뭇잎이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나뭇잎을 비단에 잘 싸서 주머니에 넣어두었지요. 그 뒤 소금장수를 그만두고 산에서 산짐승을 잡기로 하였답니다.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노루나 토끼가 있는 곳으로 가면 날 몰라보겠지. 그럴 때 짐승을 잡으면. 소금장수는 상상만 해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왔지요. 다음날 소금장수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마에 나뭇잎을 붙이고 사냥을 시작했답니다. 소금장수의 생각대로 짐승들은 쉽게 잡혔지요. 멧돼지와 꽁도 잡았답니다. 소금장수는 잡은 짐승을 장에 팔고 그 돈으로 쌀이나 음식을 샀어요. 아버지가 사냥을 잘 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으며 지낼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이서방이 소금장수를 찾아왔어요. 자네, 소금장수를 하지 않고도 잘 살게 되었다고 들었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서방은 정말 궁금하였지요. 소금장수는 소금을 팔러 갔다가 주워온 나뭇잎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서방은 소금을 지고 장사를 하러 떠났답니다. 그래, 이 나무로구나. 여기서 쉬어야겠다. 이서방은 소금장수가 가르쳐준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지요. 쉬면서 사마귀를 기다렸지만 사마귀는커녕 나뭇잎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서방은 벌떡 일어나 정자나무를 올려다 보았어요. 아마 이 정자나무 이파리 가운데에 하나가 이상한 잎사귀겠지? 이서방은 정자나무에 올라가 작대기로 나뭇잎을 떨어뜨렸답니다. 소금을 쏟아버리고 그 자루에 나뭇잎을 잔뜩 담아서 짊어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이서방은 방에다 나뭇잎을 쏟아 놓았어요. 여보, 여기에서 이상한 나뭇잎을 찾아야 하오.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나뭇잎을 찾았답니다. 자, 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얘기해봐요. 남편은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며 말하였어요. 보입니다. 남편은 다시 다른 나뭇잎을 붙이고 물었지요. 여보, 내가 보이는지 얘기해봐요. 보여요. 이서방은 이마에 나뭇잎을 붙였다 떼었다 하였지요. 밤이 깊도록 이서방은 아내에게 자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물었답니다. 이서방은 보물이 될 잎사귀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내는 졸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였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잠이 와 눈이 감기던 아내는 남편이 다시 묻자. 아이고,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 아내는 길게 하품을 하며 푹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안 보인다는 아내의 말에 신이 났지요. 나뭇잎을 비단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다음날 이서방은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장에 나갔어요. 어느 가게에 들어가 돈을 집어가지고 나오려 하였지요. 아니, 이놈이 미쳤나? 대낮에 남의 가게에 들어와 돈을 훔쳐가느냐? 가게 주인은 이서방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받고 내쫓았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지? 이서방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비단 가게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비단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어요. 이런 도둑놈을 보았나? 대낮에 도둑질을 하다니 이런 못된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게 주인은 이서방을 끌고 관가로 갔답니다. 도둑의 지혜, 정승의 지혜. 한 정승이 자식이 없어 가문을 이어갈 양자를 구하러 직접 길을 떠났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들의 장례를 위해 서로 자기 아들이 뽑히길 바랐지요. 어느 지방에 도착한 정승은 감사를 만났어요. 이 지방에 내 양자가 될 만한 아이가 있겠소이까? 염려 마십시오. 대감께서 오신다기에 아이들을 미리 불러놓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럼 어서 그 아이들을 불러주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승 앞에 나왔지만 모두 겁을 먹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아주 초라한 옷차림의 아이 하나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장난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차례가 되자 불쑥 이렇게 말하였지요. 오래 기다리느라 목이 마르니 우선 냉수부터 한 그릇 마셔야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네 앞이라고. 깜짝 놀란 감사가 황급히 그 아이를 쫓아내라고 명하는데 정승이 이를 가로막으며 말하였어요.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시오. 정승이 그 아이를 살펴보니 조금도 겁내거나 비굴함이 없었고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여보시오 감사, 이 아이처럼 정승이 아니라 임금 앞이라도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큰 인물이 되는 법이오.
정승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서울로 데려와 글 공부를 하게 하였지요. 좋은 스승님을 모셨으니 우선 글을 배우도록 하거라. 그런데 양자는 글 공부는 통 하질 않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놀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양자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게, 세상에 정승과 도둑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야. 정승 빗줄도 아닌데 어떻게 정승감이 되겠어?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방에 앉아서 공부를 좀 할꼬. 걱정이 된 정승은 양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얘야, 내 오늘 너에게 숙제를 내줄 터이니 내가 조정에 나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다 해놓아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숙제인지요? 쌀 한 말의 쌀이 모두 몇 알인지 세어 놓아라. 정승은 쌀 한 말을 다 세자면 하루 종일 걸릴 것이라 여기고 안심하고 나갔답니다. 그러자 양자는 또 다시 밖에 나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이고 도련님, 대감마님 돌아오실 때가 되었는데 숙제도 안 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하인이 안절부절 못하자 양자는 웃으며 말하였어요. 걱정 말고 어서 돼 한 개와 저울 한 개를 갖고 오게. 예? 또 무슨 장난을 하시게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일세. 얼마 후에 정승이 돌아와 양자를 불렀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나가 놀았다고? 그렇다면 내가 아침에 낸 숙제는 다 했더냐? 예, 아버님. 그럼 쌀 한 말의 쌀알 수는 몇 개나 되는고? 예,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양자는 종이에 적은 것을 꺼내 보였지요. 이 수가 틀림이 없으렸다. 그래, 이걸 어떻게 세었느냐? 예, 쌀 한 대의 무게를 잰 다음 그 한 대의 쌀알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의 무게만큼 나머지 쌀을 대에 담아보니 모두 12대하고 한 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쌀 한 대의 쌀알 수에 열을 곱한 다음 한 줌의 쌀알 수를 더하면 한 말의 쌀알 수가 됩니다. 과연 그렇구나. 정승은 양자의 지혜에 은근히 놀랐지만 조용히 나무랐지요. 세상에 정승과 도둑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지혜를 잘 쓰면 정승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도둑이 되는 것이니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양자는 그날부터 열심히 글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고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고을 사또는 그 사건이 너무 복잡하여 조정에 해결을 청하였답니다. 그러나 재판관인 정승도 판단하기 어려워 그 사건은 도무지 풀리지 않았지요. 아버님, 무슨 근심되는 일이라도 있는지요? 어느 날 양자가 걱정을 하자 정승은 아들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겸 물어보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풀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구나. 어떤 집에 3명의 사내가 죽어 있었단다. 그리고 3사람의 한가운데에 술통이 하나 놓여 있었지. 술을 마시지 않은 한 사람은 가슴에 상처가 있었고 다른 2사람은 술을 마신 채 돈을 갖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3사람을 죽였으며 왜 그랬겠느냐? 양자는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곧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아버님, 제 생각으로는 그 3사람이 모두 다 도둑인데
서로 싸우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많은 돈과 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놈들은 셋이서 남의 돈을 훔쳐온 뒤 술을 마시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흔적이 있고 가슴에 칼자국이 난 사람은 마시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처음에 가슴에 칼자국이 난 사람이 술을 사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을 해치고 둘이서 그 돈을 나눠 갖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을 사오자마자 가슴에 칼을 맞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가 죽였지?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지요. 그런데 그 술에는 독이 들어 있었지요. 칼을 맞은 자가 돈을 혼자 차지하려고 미리 술통에 독약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새 도둑인데 결국 다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재판하실 것이 없습니다. 과연 너의 지혜가 놀랍고 훌륭하구나. 정승은 양자의 지혜에 감탄하여 칭찬하였지만 양자는 겸손하게 말하였어요. 아닙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제게 세상의 정승과 도둑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혜를 바르게 쓰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 도둑들도 지혜를 좋은 일에 썼다면 그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양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백성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훌륭한 정승이 되었답니다. 밭에서 나온 요술 항아리.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 늦도록 부지런히 일했지만 언제나 남을 도와주다 보니 살림살이는 가난하였지요. 하루는 농부가 배추를 심으려고 괭이질을 하는데 밭에 무엇인가 파묻혀 있었어요. 아니, 밭에 웬 항아리가 다 묻혀 있을까? 깨진 것도 없으니 집에 가져가 써야겠구나. 농부는 일을 마친 후 커다란 항아리 속에 괭이를 담아들고 집으로 왔답니다. 아니, 괭이가 어째서 두 자루나 있는 것이지? 거참 이상하네. 괭이를 꺼내려던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이 낫을 한번 넣어볼까? 농부가 혹시나 하며 항아리 속에 낫을 넣으니 낫이 두 자루가 나왔고 또 쌀 한 대를 넣으니 쌀 두 대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두 개가 되는 보물 항아리인가 보구나. 그래서 농부는 금방 큰 부자가 되었고 이 소문은 금세 퍼져 밭을 판 전 주인에게도 전해졌지요. 밭을 판 주인은 무척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밭 주인은 보물 항아리가 있는 밭을 모르고 판 것이 억울해 부랴부랴 농부를 찾아왔어요. 여보시오, 그 항아리는 전에 내가 묻어놓은 것이니 당장 내놓으시오. 아니, 그런 말 마시오. 그 항아리는 분명 내 밭에서 캤는데 왜 당신 거란 말이오? 그 항아리는 원래 내가 묻어놓은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소이다. 당신은 밭값만 내었지 항아리 값을 언제 준 적이 있소이까? 농부는 밭 주인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지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밭을 팔 때는 밭 속에 항아리가 묻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지 않소이까? 항아리는 팔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어째서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하오? 농부는 밭 주인이 계속 보물 항아리를 내놓으라고 우겨대자 할 수 없이 관가의 사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또는 밭 주인보다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어서 보물 항아리를 보자 탐이 났답니다. 뭐든지 둘이 되는 항아리라니? 이런 보물 항아리가 있으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터인데. 사또는 도리깨침을 삼키며 보물 항아리를 슬쩍 가로챌 좋은 수를 짜내었어요. 농부는 듣거라. 너는 분명히 밭 주인으로부터 밭만 샀지 이 항아리는 사지 않았겠지? 예, 하지만 항아리가 제 밭에 묻혀 있었으니 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항아리는 제 밭이 아니더라도 남의 밭에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법. 남이 네 밭에 묻었다고 그게 네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사또는 다시 밭 주인에게 물었어요. 밭 주인은 듣거라. 이 항아리가 네 것이라는데 네가 이 항아리를 묻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겠지? 예, 하지만 제가 묻었으니 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다. 증인이 없으니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럼 이제 이 항아리의 진짜 주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관에서 보관을 하겠으니 둘 다 돌아가도록 하여라. 농부와 밭주인은 억울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고 사또는 보물 항아리를 방 안에 잘 모셔두었어요. 그리고 밤중에 몰래 시험해 볼 생각으로 방 근처에는 생쥐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관리들을 단속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니, 방에 웬 항아리가 다 있담. 사또의 늙은 아버지가 들어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그 소리를 듣고 사또가 달려와 보니 항아리 속에서 사또의 아버지가 둘이나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진짜 우리 아버님이지? 내가 진짜다. 아니지, 내가 진짜야. 사또의 두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싸웠고 그 바람에 보물 항아리가 넘어져 깨지고 말았답니다. 와장창. 아이고, 내 보물 항아리. 그래서 사또의 아버지는 다시 한 사람이 되었지만 보물 항아리는 아무 쓸모 없게 되었답니다. 떡보 만세. 옛날에 떡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떡을 좋아하는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 때 떡만 먹고도 넋이 살고 1년 12달 떡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지요. 고을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을 떡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압록강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건네주고 받는 뱃삭으로는 밥은커녕 죽도 먹기 어려우니 떡을 어떻게 먹겠어요. 어느 날 나라 안에 큰일이 났어요. 우리나라를 얕잡아 본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혜를 겨루기 위해 사신을 보내겠다는 거였지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라의 명예가 달린 중대한 일이었거든요. 나라에서는 고을마다 방을 붙였어요.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번 지혜 겨루기에서 이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나 지는 날이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중국 사신이 온다는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지혜를 겨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떡보네 고을에서도 수군수군 야단이었지만 누구 하나 썩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배운 것 없는 떡보는 방에 쓰인 글을 읽을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까짓것 내가 한번 나가볼까? 중국 사신과 겨루어 이기면 떡은 실컷 먹겠군. 뭐 진다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떡보는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앞뒤 안 가리고 고을 사또를 찾아갔지요. 사또마님, 이번 지혜 겨루기에는 소인이 나가겠습니다요. 아니, 네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겠다고? 예, 꼭 이기고 돌아올 테니 떡이나 실컷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겠다는 네 뜻은 장하다만 어디? 사또가 떡보의 아래 위를 훑어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요. 애꾸는 애다 행색이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또, 그럼 안 보내주시겠단 말씀인가요? 아이고, 그럼 떡 먹기는 다 틀렸네. 에이고, 너같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놈이 뭘 안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저편 아주 큰 나라 사신인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너같이 무식한 놈이 상대할 수 있겠느냐? 나서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떡보가 무식하기는 하나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고집불통이었지요. 사또마님,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재주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자신만만한 떡보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또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두었어요. 이번 일이 잘못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나가 보겠느냐? 아이고 사또마님, 그런 각오도 없이 어찌 나서겠습니까요? 이기면 약속대로 떡이나 실컷 먹여주십시오. 이리하여 압록강 뱃사공인 떡보가 우리나라 대표로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지혜 겨루기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이기면 떡을 실컷 먹게 될 것을 생각하니 떡보는 아침부터 신이 났지요. 중국 사신을 만나려면 우선 배가 든든해야 하잖아요. 해서 떡보는 아침에 떡집에 가서 외상으로 커다란 인절미 5개를 사 먹었어요. 떡보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중국 사신도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신이 먼저 떡보를 쳐다보더니 한바탕 웃었지요. 떡보가 애꾸눈인 것을 알았단 거예요. 중국 사신은 우선 떡보의 못생긴 눈을 놀려주고 싶었어요.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았구나. 역관이 통역해주는 말을 들은 떡보는 몹시 화가 났어요. 큰 나라 사신이란 자가 고작 얼굴 흉이나 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떡보도 중국 사신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글쎄 중국 사신은 입이 살짝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떡보는 얼른 이렇게 말을 받았지요.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 역관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중국 사신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것 봐라. 보잘것없는 뱃사공인 줄만 알았더니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이 나라는 사공까지도 보통 유식한 게 아닌가 보구먼. 그래서 중국 사신은 떡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역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알아보기 위해 말 없이 몸짓으로 하기로 했지요. 중국 사신은 하늘이 둥글다란 뜻으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어요. 그러나 무식한 떡보는 동그라미를 아주 엉뚱하게 해석했지요. 아니, 이 사람 좀 봐라.
어느새 내가 오늘 아침에 떡을 먹은 것을 알았단 말이지. 먹은 떡이 둥근 떡이냐고 묻질 않는가? 귀신도 놀랄 일이구먼. 떡을 좋아하는 떡보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던 거지요. 해서 떡보는 둥근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네모난 떡을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다 펴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네모를 만들어 보였어요. 이를 본 중국 사신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지요. 떡보가 만들어 보인 네모를 땅은 평평하고 네모져 있다고 해석한 중국 사신은 자기가 낸 문제 하늘에 대해 땅으로 설명한 지혜에 크게 감탄했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리라 생각하고 손가락 3개를 떡보 앞에 내밀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 길인 삼강을 아느냐는 뜻이었지요. 떡보는 이번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떡과 연관지어 해석했어요. 떡보는 중국 사신이 펴보인 손가락 3개를 아침에 네가 먹은 떡이 3개냐라고 묻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떡보는 5개를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 5개를 펴보였지요. 그러자 중국 사신은 아까보다 더 크게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는 이번에도 떡보의 대답을 뜻깊게 해석했던 거지요. 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3가지 길인 삼강을 물었는데 이 사람은 5가지 길인 오륜도 안다고 하는구나. 떡보의 폭넓은 지식에 놀란 중국 사신은 아까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묻기로 했어요. 해서 자기의 수염을 쓱쓱 쓰다듬었지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글자의 음을 이용해야 알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즉 수염을 뜻하는 염자가 중국 옛 임금인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는 뜻이었지요. 한편 떡보는 중국 사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쓱 쳐다보았어요. 수염을 쓰다듬는 것을 떡을 먹으니 맛이 있더냐로 묻는 것이라 생각했던 거지요. 떡은 당연히 맛이 있는 법인데 그걸 새삼스레 묻는 중국 사신이 참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래서 떡보는 떡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라는 뜻으로 배를 불뚝 내밀고 쓱쓱 문질러 보였지요. 그러자 중국 사신은 벌떡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한나 뱃사공도 저렇게 유식한 걸 보면 이 나라에는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 굉장히 많겠구나. 더 이상 지혜 겨루기를 했다가는 망신당하기 딱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중국 사신은 얼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중국 사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고 할 때 떡보가 배를 쓱쓱 문지르는 것을 보고 태오 보키씨까지 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태오 보키씨도 중국 옛 임금의 이름이지요. 중국 역사를 잘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었지요. 복기씨라고 하는 복자는 한자로 엎드릴 복자지만 배도 한자로 쓰면 복자가 되어 음이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신은 떡보의 행동을 보고 태오 복기씨로 해석했던 거예요. 한편 떡보를 지혜 겨루기에 내보낸 우리나라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떡보가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오자 떡보 만세에 하고 모두 외쳤답니다. 사또는 돌아온 떡보에게 온갖 떡으로 크게 한 상을 차려내었어요. 떡보 정말 수고가 많았네. 수고는요. 중국 사신이 소인의 애꾸눈을 비웃기에 소인도 중국 사신의 삐뚤어진 입을 비웃어 주었습니다요. 그리고 둥근 떡을 먹었느냐고 묻기에 내보진 떡을 먹었다고 대답했고요. 3개 먹었느냐고 묻기에 5개 먹었다고 대답했지요. 또 맛이 있더냐고 묻기에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대답했어요.
그것뿐입니다. 아주 시시한 겨름이었는데 수고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요? 떡보의 말이 끝나자 모두 박장대소를 하며 떡보 만세의 떡보 만세를 외쳤답니다. 어쨌든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에서는 떡보가 완전히 이긴 거지요. 그래서 떡보는 떡을 실컷 먹었고 그 후로도 평생 동안 떡을 먹을 수 있었대요. 어리보기, 숲보기, 사위. 옛날에 한 어리보기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처갓집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못 믿어서 신신당부를 했지요. 얘야, 너 처가에 가서 실수할라. 어른은 꼭 앉은 자리에 가서 뵙고 절을 해야 한단다. 음식을 주거들랑 가리지 말고 먹어라. 예, 염려 마세요. 그러고 처가에 갔지요. 가니 마침 장인이 이영을 인다고 지붕에 올라앉아 있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지요. 이 사람아, 걔 있게 내가 내려가지. 아니에요. 어른은 꼭 앉은 자리에서 뵙고 절을 해야 한대요. 부득부득 올라가 지붕에서 절을 했지요. 그러고 내려오니까 장모가 없어요. 찾으니까 뒷간에 갔다고 그러거든요. 냉큼 뒷간을 쫓아갔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방에 들어가 있게나 내 이따가 나감세. 아니에요. 어른은 꼭 앉은 자리에서 뵙고 절을 해야 한대요. 부득부득 뒷간에 들어가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방에 들어가니 인제 처가에서 사위 왔다고 음식을 해주네요. 콩을 먹음직스럽게 쪄서 주니까 사위가 그걸 먹는데 그냥 깍지까지 통째로 먹어요. 이 사람아, 그걸 까서 먹지 그냥 먹나? 음식은 가리지 말고 먹어야 하니까요. 다 먹고 집에 갔어요. 가니 어머니 아버지가 잘하고 왔느냐고 묻거든요. 이러저러 해놓으라고 죄 일러줬지요. 그랬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아,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네가 소냐? 콩을 깍지까지 통째로 먹게. 껍질 있는 음식은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 사돈한테 몹시 죄스럽거든요. 그래 닭 한 마리하고 술 한 병하고 인절미 한 소쿠리를 아들에게 들려 다시 보내었어요. 얘야, 이건 닭이고 이건 술이고 이건 인절미다. 사돈한테 갖다 드리고 변변 차는 것이니 구경이나 하시래라.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 잘 있다가 와야 한다. 예, 걱정 마세요. 닭, 술, 인절미를 들고 처가에 갔어요. 가다가 이름을 죄 잊어버렸네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닭은 꼬꼬 울다가 푸드덕 하니까 옳지, 이건 꼬꼬 푸드대기로군. 술은 병에 들어서 올랑쫄랑 하거든요. 오라, 이건 올랑이 쫄랑이고. 인절미는 쫀득쫀득해서 느려도 다시 움츠려들거든요. 이건 느려 옴추레기렸다. 장인 장모에게 닭을 내놓으면서 이건 푸드대기. 술을 내놓으면서 이건 올랑이 쫄랑이. 인절미를 내놓으면서 이건 느려 옴추레기. 하고는 그걸 도로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건 왜 도로 싸나? 어머니 아버지가 구경이나 시켜드리래요. 구경 다 하셨으니 도로 가져가야죠. 참 기가 막히지요. 그래도 사윈이 어쩌겠어요. 음식을 해주었지요. 이번엔 말랑말랑 송편을 쪄줬어요. 사위가 그걸 먹는데 살을 홀랑 벗겨서 던져버리고 속에 든 판만 먹는 거예요.
해그 이 사람아,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나? 하니까 아이 참 장모님도 내가 소예요? 그걸 통째로 먹게요? 하더랍니다.